방금 함수를 계산기 없이 암산으로 맞췄다고. 그 거짓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니? 꼬짓는 선생님의 말에 한국 학생은 방긋 웃으며 해맑게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 장면부터 저는 이 한국 학생을 이상하게도 알고 싶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벌어진 한국 학생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고백하는 미국 학생 아이비의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맨하튼에서 세인트 앤드류스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비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예요. 그건 바로 지난달에 우리 학교에 전학 온 한국 학생 때문이에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전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지라고 하는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은 여학생이었거든요. 영어도 약간 서툴러 보였고 수업 시간에는 거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우리 AP 미적분학 시간에 일어난 일은 교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윌슨 선생님이 복잡한 적분 문제를 칠판에 적으셨는데 보통 우리는 그래픽 계산기를 꺼내서 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수지는 계산기도 꺼내지 않고 종이에 필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앉아서 문제를 응시하더니 불과 30초 만에 손을 들었어요. 뭐지? 질문이 있나? 윌슨 선생님이 물었어요. 답은 73입니다. 교실이 순간 정적에 빠졌어요. 윌슨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자신의 노트를 확인하셨고 그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정답이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었니? 수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냥 머릿속으로요. 우리 모두는 그녀를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우리가 계산기와 여러 단계의 계산을 통해 풀어야 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녀는 그냥 머릿속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그날 이후로 윌슨 선생님은 더 어려운 문제들을 내기 시작했어요. 마치 수지의 한계를 시험해보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어요. 삼각함수, 테일러 급수, 벡터 미적분학. 그녀는 종이 한 장, 계산기 한 대 없이 모든 문제를 풀어냈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저는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야? 계산기도 없이? 그녀는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에서는 암산을 많이 연습해요. 계산기에 의존하지 않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뭐라고? 한국 학교에서는 계산기 안 써? 제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진 것 같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부분의 시험에서 계산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암산을 많이 훈련받아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계산기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기본적인 덧셈, 뺄셈도 스마트폰 계산기를 꺼내는 제 자신이 갑자기 한심하게 느껴졌죠. 그날 이후로 수지는 우리 학교의 전설이 되었어요. 선생님들은 그녀를 계산기 없는 천재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우리는 모두 그녀에게 수학 문제를 물어보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건 제가 수지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일어났어요. 수지와 저는 미적분 수업에서 파트너가 되어 기말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그녀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수지의 집은 맨하튼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들어가자마자 눈에 띈 것은 벽에 걸린 수학 공식들과 책장에 가득 꽂힌 수학 관련 서적들이었죠. 마치 수학 도서관에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희가 거실에 앉았을 때 수지의 10살 남동생 준호가 들어왔어요. 그는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는 대신 뭔가 노트에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어요. 수지의 어머니가 간식을 가져오시면서 준호에게 말을 걸었어요. 준호야, 오늘은 몇 문제 풀었니? 지금까지 83문제예요, 엄마. 목표는 100문제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수지에게 물었어요. 저게 뭐야? 학교 숙제야?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평소에 하는 연습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매일 두뇌 체조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순간 수지의 아버지가 들어오셨고 준호를 향해 갑자기 19 곱하기 23은? 라고 물으셨어요.
준호는 게임을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고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437이라고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24의 제곱근은? 이라고 또 물으셨고 준호는 즉시 4.89897 라고 소수점 아래 5자리까지 정확하게 말했어요.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10살 아이가 어떻게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수지의 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고는 웃으셨어요. 우리 가족은 식사 시간이나 차 타고 이동할 때도 이런 숫자 게임을 해요.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랍니다. 수지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암산을 훈련해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주산이라는 계산기가 등장하기 전에 계산 도구를 배웠는데 그걸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주산을 암기해서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거든요. 지금은 학원에서 암산 주산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을 가르치기도 해요. 학원? 그게 뭐야? 제가 물었어요. 방과 후에 가는 사설 교육기관이요. 한국 학생들은 학교가 끝나면 대부분 여러 학원에 가요. 수학, 영어, 과학, 심지어 예술이나 운동도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매일? 그럼 놀 시간은 언제 있는 거야? 수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솔직히 많지 않아요. 저는 한국에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공부했어요. 주말에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소셜미디어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수지와 한국 친구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프로젝트를 위해 공부하는 동안 수지의 공부 방식도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으려 했지만 수지는 두꺼운 노트를 꺼내더니 그곳에 이미 우리가 필요한 모든 공식과 개념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게 다 뭐야?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제 요약 노트요. 1학년 때부터 중요한 개념들을 모두 정리해 두었어요. 시험 전에는 이걸 반복해서 외워요. 외워? 이 모든 걸? 노트는 적어도 200페이지는 넘어 보였어요. 수지는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해요. 우리는 백지 시험이라는 연습도 자주 하는데 빈 종이에 모든 중요한 개념과 공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수진의 집에서 나오면서 제 교육과 학습 방식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미국의 최고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자부했던 제가 실은 전 세계적인 교육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수지에게 좀 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지는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이라는 대학 입학 시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고 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자정까지 공부한다고요.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단 몇 분의 휴식 시간도 아껴가며 공부한다고 했어요. 가장 힘든 건 경쟁이에요. 수지가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게 상대평가예요. 친구가 성공하면 그건 나의 실패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미친 듯이 공부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미국에서도 경쟁은 치열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수지는 이어서 말했어요. 그래도 요즘은 많이 나아졌어요. 제 부모님 세대는 더 심했대요. 학교에서 시험 성적에 따라 교실 좌석 배치를 했고 성적이 나쁘면 체벌도 받았대요. 지금은 그런 건 없어졌지만 여전히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을 성적으로 평가하는 문화는 남아있어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었어? 제가 물었어요.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솔직히, 때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그렇게 경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얻은 것들이 있어요. 인내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님의 과분한 사랑이었어요. 항상 포기하고 싶을 땐 부모님께서 몸소 시범을 보이시며 어려운 점을 공감해 주시곤 했거든요. 20년 전 수학 문제이실 텐데도 오랜만에 보는 문제라며 같이 해결해 보자라고 하시며 한 번도 잔소리를 먼저 하시지 않으셨고
며칠이 걸리더라도 같이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수지가 단순히 계산을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엄청난 정신적 훈련과 인내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어쩌면 계산기 없이 문제를 푸는 능력보다 더 귀중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의 밑바탕은 바로 부모님의 엄청난 사랑과 헌신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이 뒷받침되었음을 알게 되었지요. 어쩌면 그것이 제일 중요한 점일 수도 있겠네요. 한국의 거의 모든 부모님들은 이렇게 엄청난 경쟁에서 홀로 살아남으라고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무한 사랑의 바탕을 깔아두고 그렇게 문제들을 헤쳐나갔던 것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수지에게 수학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어요. 처음에는 머리가 폭발할 것 같았지만 조금씩 저도 계산기 없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 수지의 속도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적어도 이제는 기본적인 계산을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알게 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수지의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들은 것이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수지의 평범한 하루 일과였어요. 어느 날 저는 호기심에 수지에게 한국에서의 일상이 어땠는지 물어봤어요.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마치 다른 행성의 이야기 같았어요. 보통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어요. 수지가 말했어요. 5시 30분? 제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학교가 그렇게 일찍 시작해? 아니요, 학교는 8시 30분에 시작해요. 하지만 아침 자습을 위해 일찍 일어나요. 우리 반에서는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아침 자습?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수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전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거나 오늘 배울 내용을 미리 예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학교에서는 아침 5시 클럽이라는 단체 카톡방도 있었어요. 모두가 5시에 일어났다는 인증샷을 올리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10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한다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 언제 잤어? 제가 물었어요. 보통 밤 12시나 1시쯤이요. 하루에 45시간만 자고 어떻게 버텼어? 수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습관이 되면 괜찮아요. 주말에 조금 더 자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고3 비몽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은 꿈을 꾸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잠이 너무 부족해서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갈 시간도 없다는. 저는 숨을 쉬기 어려웠어요. 그건 거의 고문에 가까운 일정이었어요. 하지만 수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보통 학원을 34개 다녔어요. 수학학원, 영어학원, 과학학원. 그리고 밤 10시나 11시쯤 집에 돌아와서 또 복습하고 숙제하고 다음날 시험 준비하고. 주말에는? 제가 희망을 갖고 물었어요. 주말에도 학원이요. 토요일에는 종일 학원이고 일요일에는 보통 반나절은 학원에 가요. 나머지 시간은 스스로 공부하거나 가끔, 정말 가끔 친구들을 만나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특권을 누리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주말마다 친구들과 쇼핑하고 영화 보고 파티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수지와 같은 또래 한국 학생들은 그런 사치를 누릴 시간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수지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건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살아요. 오히려 저는 그나마 덜한 편이었어요. 일부 친구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스터디 카페라는 곳에 가서 아침 자습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스터디 카페가 뭐야? 제가 물었어요. 24시간 운영되는 공부 전용 공간이에요. 개인 부스가 있고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밤새도록 그곳에서 공부하기도 해요.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행복했어? 수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때로는 숨이 막힐 것 같았고 밤에 혼자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으면 모든 게 보상받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갑자기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왜 수지와 같은 한국 학생들이 국제학력 평가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단지 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수지는 한국 사회 전체가 이런 교육 광풍에 휩싸여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부모님들도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요. 수지가 설명했어요. 많은 어머니들이 교육 매니저가 되어 자녀의 모든 학습을 관리하죠. 학원 스케줄 짜기, 숙제 확인하기, 시험 준비. 심지어 일부 어머니들은 자녀와 함께 학원 앞에서 대기하면서 공부하기도 해요. 정말?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도 있어요. 자녀 교육비 때문에 부모님의 등골이 휜다는 뜻이에요. 일부 가정은 가족 수입의 절반 이상을 교육비로 써요. 수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수능이라는 대학 입학 시험이 있는데 이 하루의 시험 결과가 인생을 좌우한다고 해요. 시험 당일에는 비행기 이착륙도 금지되고 회사들은 직원들의 출근 시간을 늦춰주며 지각한 수험생을 위해 경찰차가 긴급 수송을 해주기도 한대요. 작년에는 시험 시작 몇 분 전에 도착한 학생을 경찰이 오토바이로 태워 학교까지 데려다 줬다는 뉴스도 있었어요. 수지가 말했어요.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한 나라의 사회 전체가 이 시험을 위해 멈춰 선다니요.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이 크다는 뜻이겠죠. 수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제가 항상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 특권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성적보다 균형 잡힌 삶을 강조하는 부모님, 취미와 사교 활동을 장려하는 학교,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 기회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깨달았다. 수지와 같은 한국 학생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집중력과 인내력 그리고 학문적 성취는 존경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들이 잃어버린 청소년기의 자유와 즐거움이 안타깝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헌신과 노력, 우리의 창의성과 자유로움이 조화를 이룬다면 어떨까?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수지에게 제안했어요. 주말마다 2시간씩 수지는 저에게 한국식 공부 방법을 가르쳐주고 저는 수지에게 미국 청소년들의 사회생활과 여가 활동을 소개해주기로요. 처음에 수지는 망설였어요. 내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닐까?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인생은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야. 제가 말했어요. 균형이 중요해. 너는 이미 충분히 똑똑해. 이제 조금은 즐길 줄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의 문화교류가 시작되었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희의 문화교류가 깊어지면서 저는 단순히 한국의 교육 방식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역사와 부모님들의 이야기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수지의 부모님을 포함한 한국 가정들이 우리 학교의 국제문화의 밤 행사에 참석하셨는데 그날 수지 아버지의 이야기가 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수지의 아버지 김 박사님은 지금 뉴욕의 유명한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과학자세요. 그분은 행사 중 즉석에서 한국의 변화라는 짧은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한국 학생들의 놀라운 학구열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하는 열쇠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인 1960년대 후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낮았죠. 제 고향 마을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휴대폰으로 흑백 사진 몇 장을 보여주셨어요. 초가지붕 집들과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 허름한 교실에 빽빽하게 앉아있는 학생들. 마치 100년 전의 사진 같았지만 실은 불과 50-60년 전의 모습이었어요. 그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한 가지 신념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달라질 수 있다. 교육만이 유일한 탈출구다. 이 믿음은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세대가 자녀들에게 물려준 유일한 희망이었죠. 김 박사님은 본인의 어머니, 즉 수지의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은 글을 읽지 못했지만 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새벽부터 밤까지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픈 날에도 쉬지 않고요. 어머니는 제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이 내가 이 고생을 견디는 유일한 이유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제게 평생의 책임감이 되었습니다. 김 박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순간 저는 왜 한국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그토록 헌신하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어서 김 박사님은 7080년대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는 그때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16시간씩 공장에서 일했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죠. 김 박사님은 그 시절 찍은 사진들을 더 보여주셨어요. 거대한 조선소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사무실들. 그리고 그 모든 고된 노동 속에서도 아이들의 교육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부모님들의 모습이요. 당시 부모님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 했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 뒷바라지라는 이름으로 집안일, 직장일, 그리고 자녀 교육 관리까지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했죠. 아버지들은 가족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일했고 모든 수입을 교육비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다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갑자기 찾아온 경제 위기로 수많은 회사들이 파산하고 실업률이 폭등했대요. 하루아침에 중산층 가정들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직장을 잃고 가족들은 집을 팔아야 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국 부모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 바로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당시 뉴스 클립을 보여주셨어요. 실직한 아버지들이 아이들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택시 운전사가 되거나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모습이요. 어떤 어머니는 자녀의 유학비를 위해 집을 팔고 지하 원룸에서 살기도 했대요. 위기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교육만이 미래다라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었죠. 내 자식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으로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수지와 같은 한국 학생들이 왜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는지 더 깊이 이해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경쟁심이나 성적에 대한 집착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공부는 부모와 조부모 세대의 희생에 대한 보답이자 가족 전체의 미래를 위한 책임감이었던 거예요. 김 박사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K-파프, K-드라머, 한국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죠. 불과 60년 만에 이룬 변화입니다. 그분은 서울의 현대적인 마천루들, 첨단 기술 제품들, 그리고 세계적인 한류 스타들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이런 눈부신 성장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교육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천연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은 나라였지만 인적 자원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발했죠. 그리고 그 성공 방정식은 지금도 한국 사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김 박사님의 이야기가 끝난 후 다른 한국 부모님들도 본인들의 경험을 나눠주셨어요. 수지 어머니는 본인이 자랄 때는 집에 사전이 한 권밖에 없어서 친구들과 돌려가며 영어 단어를 외웠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부모님은 공부할 조용한 공간이 없어 겨울에도 새벽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한 뒤 공부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이분들이 그 고된 시간들을 자랑스럽게 회상하신다는 점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고생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와 가족을 위한 자부심 어린 희생이었던 거예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수지에게 물었어요. 너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 학생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지 조금 이해가 돼. 근데 너는 어때? 그런 압박감을 느끼지 않아?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사실 많이 느껴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커요. 때로는 그게 너무 큰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동시에 그런 역사와 가치관이 저를 만든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 미국에 와서 당신과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서 삶에는 공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배우고 있어요.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과 교육열에 대한 이야기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저는 항상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편안한 환경 속에서 당연하게 살아왔고, 때로는 학교 공부조차 귀찮게 느껴왔거든요. 하지만 수지의 부모님과 한국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가 누리는 특권과 기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교육이라는 무기만으로 국가를 일으켜 세웠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인내력과 근면함을 보여주었죠.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책상에 앉았어요. 계산기 없이 수학 문제를 풀어보기로 했죠.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어요. 수지의 할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 매일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던 인내력을 생각하면 제가 몇 시간 집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거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도 계산기 없이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고 집중력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공부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제 공부는 단순히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미래와 가족을 위한 책임감의 표현이 되었어요. 동시에 수지는 저로부터 스트레스를 풀고 인생을 즐기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죠. 우리의 문화교류는 학교 전체로 확대되었고 이제 우리 학교에는 한미학습 교류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한국 학생들의 학습 방법과 미국 학생들의 창의성을 결합한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바로 한국의 부모님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문화교류 프로그램은 현재 한국 중산층 가정과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는데 저는 이 교류의 시간을 통해 한국을 제대로 알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연령은 6, 70대이며 그들이 겪은 780년대의 한국 상황은 그야말로 엄청난 저력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의 눈부신 성장을 이루기 시작했고 혁신의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 주말도 포기하고 미친 듯 일을 하며 그렇게 희생한 가장을 제일 존경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학교에서는 열심히 배우며 경쟁했고 가정에서는 그 모든 사회의 기반이자 쉼터가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국을 어쩌면 오해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남기 위해 무한 경쟁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물론 한국은 그런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룩한 지금의 모습은 1950년대에 그들의 나라가 당했던 처참한 폐허의 땅에서는 최소 100년 이후에나 이룩할 법한 세계의 눈부신 업적을 거의 30년 만에 이뤄냈습니다. 그 가운데 부작용이 없는 것이 무리겠지요. 1억 명도 안 되는 작은 땅에서 이루어낸 기적이 이제는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의 롤모델로 자리 잡고 그것을 배우러 한국에 찾아옵니다. K컬처는 이미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그들의 건강한 먹거리는 알아갈수록 신비한 힘을 줍니다. 이렇게 자라난 그들의 후손이 다민족 천국인 미국에서 이렇게 빛을 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들의 후손이 단순한 계산머신이 아닌 뛰어난 인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미국을 새롭게 만들어갈 동반자이자 친구로 삼아야 할 제1의 우방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비의 이야기를 통한 한국 학생들과 한국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뛰어난 한국의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